오너이신 분, 최대 주주이신 분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얘기가 나오면 이 회사 주가 안 올라요. 우리나라는 연금에서 나오는 소득에다가 건보료 부과하는 나라예요. 진짜 보면 황당해가지고 무슨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2천만 원은 너무했잖아. 이걸 좀 올려달라는 거. 이것도 개정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국 증시의 문제점 또 다른 게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주식시장이 만년 저평가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제가 말하는 조건들이 유행이 되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코스피 10,000포인트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감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 구체적인 근거와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거고, 저는 이 세 문제가 정확히 해결이 된다고 가정하면 10,000포인트 그 이상도 정말 진심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주식하는 사람이자 허황된 얘기 안 하는 거. 오늘 이거 리얼 팩트입니다. 한윤수의 경제 사용 설명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10,000포인트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바로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거버넌스가 말이 좀 어렵지 기업들의 지배 구조라든지 기업들의 경영 방식이라든지 이거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버넌스에서 대한민국 증시 기준으로 문제되는 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적 분할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에는 상법에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이익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 회사. 이 회사에 이익이 있겠죠. 그럼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성장을 해서 이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 그러면 그거 주가가 대변하는데 주가가 같이 이렇게 올라야 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A 회사에 있는 이사, 대표이사도 이사예요. 제가 대표예요. 그래서 열심히 경영을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만들었어. 그러면 실적이 많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좋아질 거고, 주주도 돈을 보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상법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주의 이익, 제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 실적을 많이 벌어놨습니다. 근데 이거 번 돈으로 제가 배당도 안 하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도 안 하고 그 돈으로 신공장도 안 지어요. 투자도 안 하고 이걸 이상한 데다만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이 회사 주가가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그래서 제가 상법상으로는 회사가 실적이 좋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주의 이익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 상법상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는 내가 다니는 그 회사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회사의 이익이 곧 주주의 이익이 아닙니다. 회사는 돈을 벌었는데 주주가 돈을 못 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정하자고 얘기가 나와서 회사의 이익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뭘 더하냐? 회사의 이익에다가 플러스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이거를 여기다가 개정을 하자. 이거 단어 하나만 바뀌는데 엄청나게 이제 많이 법이 개정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 개정은 안 됐는데, 제가 대표이사면서 이게 법이 개정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회사의 이익,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죠. 대표이사니까. 그러고 나서 주주의 이익을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이사 충실의 의무를 저버린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상법상으로 법을 위반한 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재계에서는 엄청나게 반대해요. 이게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바꿔버리면 특정 예를 들어서 제가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네? 그럼 너 고소.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되게 모호하다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도 주주의 이익일 수 있고, 주가가 오르지 않았지만 저는 주주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증명하기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개정 하나 마냥 갖다가 되게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개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맨날 욕하는 그 물적 분할 같은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사례가 물적 분할이거든요. 여러분,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회사한테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주주의 입장과 회사의 입장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로 분사해서 나온 회사죠. 가장 대표적인 물적 분할 사례입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볼게요.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회사를 쪼개서 배터리 사업부만 나갔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판단일까요, 나쁜 판단일까요?
회사 입장에서 무조건 좋아요. 왜냐면은 LG 화학이 이거 연구 개발하다가 이제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사업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설비 투자하려면 막 1,000억, 2,000억으로 안 돼요. 막 20조 원, 30조 원씩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 재무 부담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얘를 분사를 한 다음에 분할을 한 다음에 얘를 다시 상장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서 뭘 하죠? 공모를 합니다. 일반 주식분들한테 저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상장하니까 공모주 청약하세요 하면서 주식을 팔아요. 그 다음 그거 받은 돈으로 뭐 하죠? 공장을 짓습니다. 물적 분할해서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케이스가 나오면 회사의 입장을 100% 충실하게 이사가 대변한 거예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주주의 이익은요? 주주의 이익이 지금 여기 안 들어있죠. 지금 상법상에. 근데 주주는 당연히 물적 분할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무조건 안 좋다고 봐도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물론 물적 분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물적 분할 어떤 구조로 하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물적 분할하면 주주한테는 안 좋아요. 그럼 보세요. 제가 대표이사로서 물적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제 회사 입장에서는 충실 의무를 다했지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뭐 물리든 손해를 보든 난 알 바가 아니에요, 사실. 물론 물적 분할을 하면 소송이 남발되거나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규정하고 침해했다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주주의 이익을 배반한 일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 때문에 소송이 남발돼서 제가 대표이사인데 어떤 주주분 기분 나쁘대, 어떤 주주분 자기 이익 침해했대. 그럼 제가 소송 수십 개 걸려서 업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거기는 한데 결국에는 거버넌스 개선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게 1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거버넌스 얘기하면서 상법 얘기하니까 마치 기업인들이 막 다 나쁜 사람들만 있고 그런 것 같잖아요. 기업인들만 잘못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아주 종합적으로 넓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인 세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의 상속증여세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주식으로 상속증여를 할 때 경영권이 같이 넘어간다고 하면 할증과세가 묻기 때문에 세율이 무려 60%라고 했죠. 1조 원 상속받으면 세금이 6천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경영권 유지 또는 방어가 아예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속증여세는 조금은 개념이 달라요. 주식을 상속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주가가 맨날 가격이 바뀌니까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냐면 기준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3월 5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가 상속의 기준일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맨날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기준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2개월, 뒤로 2개월, 그럼 총 4개월이 되겠죠. 뒤로 2개월 해서. 그럼 총 4개월 주가의 평균을 내요. 예를 들어서 주당 가격이 이때는 뭐 1,000원이었는데 이때는 뭐 800원까지 갔다가 이때는 한 900원까지 올라오더라. 그럼 이 지금 가격의 평균이 얼마죠? 대충 계산했을 때 한 900원 정도 나오죠. 그럼 한 주당 900원 가격을 기준으로 몇 주인데 100주야, 10,000주야, 1,000주야 막 이렇게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과세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붙여서. 이해하셨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기업인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아들한테 회사를 상속 또는 증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차피 내가 우리 아들이 이어서 경영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우리 회사 주식을 안 팔 거예요. 아빠한테 회사 물려받아서 경영을 할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주식을 안 팔고 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아빠 따라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주식 팔면은 세금 내다가 경영권 날아가니까 당연히 세금을 최소화해야 돼요. 주식은 안 팔면서. 그럼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가가 안 올라가게 막아야 돼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주가 올라가면 아들한테 못 줘요. 아이러니하죠. 내 재산이 늘어나면 안 돼요. 세금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모 회사 A라는 상장사가 있고 이 상장사의 회장님이 뭐 나이가 지금 90이시래요. 근데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노안 때문에 지금 명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대. 그럼 이제 자녀 또는 손주한테 이제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회사 실적이 좋은데 오너이신 분, 최대 주주이신 분이 지금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얘기가 나오면 이 회사 주가 안 올라요. 왜 안 오를까요?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시장에서 얘기하지만 이게 오르면 안 돼요. 이거 회사를 못 받아요. 지금 자녀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식으로 주가를 조종하다가 실제로 범죄화돼서 구속된 사례도 많았던 것처럼 이런 경우가 진짜 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를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주가가 절대 오르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모 회사가 있습니다. B 회사가. 제 회사 이름은 직접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 들으면 아실 거예요.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난 이 회사 증여상속을 받아야 돼. 주식 가치가 오르면 안 돼. 근데 이 회사가 건설사였거든요. 그러면 간단해요. 이 회사 주가 안 오르게 하는 방법. 건설사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쳐보죠.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 내가 실적을 많이 쌓으려면 아파트 짓는 데다 입찰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찰을 넣어서 내가 수주를 받고 아파트를 지어주고 돈 받는 구조죠. 근데 이 건설사가 주가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수주를 일부러 안 받아요. 일부러 공사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실적이 박살나겠죠. 그 다음 주가가 내려가요. 그 다음 상속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실제로 한다니까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기업인들만 무조건 욕할 수가 없는 게 상속증여세 세율을 보면은 이거 그대로 넘기면 회사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경영권 방어인 거예요. 근데 주가를 실제로 조정하거나 그러면 이게 불법이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인 이제 배당소득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세도 참 문제가 많이 되는데 낮은 배당 성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배당 안 하는 걸로 원래 엄청나게 유명해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시가 배당률이 조금은 올라가기는 했는데 진짜 배당 안 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럼 우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기업들은 돈도 많이 벌면서 배당을 왜 안 하냐? 기업인들이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 기업인들 말도 들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배당을 받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배당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자 또는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가 생기죠. 그럼 이게 1년 기준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에 2천만 원. 다들 아시죠? 2천만 원 미만의 배당 이자 소득을 받게 되면 세금이 몇 퍼센트죠? 15.4%로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 내가 회사 다니면서 받은 월급이랑 별도예요. 그냥 뭐 가정을 해볼게요. 1,000만 원의 배당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15.4%니까 세금 154만 원 내고 나머지 한 대략 850만 원 내 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원래 버는 소득 있죠. 내가 1년에 연봉이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연봉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배당으로 한 뭐 3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 3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를 하고 1천만 원이 초과됐죠. 그럼 1천만 원에 내가 연 2억 벌면 세금이 소득세율이 그냥 예를 들어서 5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1천만 원 초과분의 50%인 500만 원의 이자의 배당 소득에 세금이 또 나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배당을 1년에 2, 3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소득이 많아요, 적어요? 대부분 많아요. 대한민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할 때 이게 소득세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소득세 우리나라 얼마죠? 49.5%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배당을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지금. 그럼 보세요. 배당 소득세를 줄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 누구? 내가 결정하나요? 난 이게 주주인데 이거 결정하는 사람은 오너 일가거나 대표 CEO입니다. 보통 같은 경우가 많죠. 그럼 오너이신 분이 내가 회사에 지금 50%를 들고 있는데 100억 배당을 했습니다. 그럼 난 50%를 들고 있으니까 50억은 나한테 올 거고 나머지 50억은 일반 주주분들한테 다 뭐 분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받은 50억은 실제로 꽂히는 돈은 원래 50억이어야 되지만 내 통장에 진짜 남는 돈 얼마예요? 25억이에요. 그냥 25억 세금으로 냈거든, 이 사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너이고 CEO면 배당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이거. 왜냐? 하는 순간 세금 50% 이상 내야 되는데 물론 그래도 하는 분들이 많기는 많지만 그러니까 이 오너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이거 배당 소득세 좀 분리과세 해달라고. 왜 종합과세 하니까 나 세율 50% 나오지 않냐. 지금 세율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9.5%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이거 내고 끝일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소득세만 49.5입니다. 여기에 건보료 같은 걸 폭탄을 맞습니다.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회사에다가 100억을 그대로 내비두면 회사 돈 내가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이상한 데 쓰면 안 되지만 사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동산, 법인 명의로 부동산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직원도 더 채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배당을 하는 순간 나한테 50억이 꽂힌 것 중에 절반이 25억이 그냥 증발해요. 가만히 있으면 100억인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기업인들 입장에서 배당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순간 다 털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을 또 마냥 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을 늘리고 기업인들이 배당을 많이 하게 만들려면 기업인들 찾아가가지고 너 회사 곳간에 왜 돈 쌓아놓고 배당 안 하냐, 니네 투자도 안 한다며 해 라고 압박만 할 게 아니야. 뭐 압박도 필요하겠죠. 너무 안 하면 압박만 할 게 아니라 당근이랑 채찍을 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압박을 할 거면 당근으로 야 그럼 우리 이거 종합과세 기준을 좀 올려주던지 아니면 세율을 깎아주던지 이거 분리과세를 그냥 해줘 버릴게. 극단적으로 배당 소득세에 주민소득 종합과세를 그냥 없앴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15.4% 돼서 무조건 그냥 너 1,000억 받아도 15.4, 1조 원 받아도 15.4 됐어요. 이거 하는 순간 배당 폭발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폭풍 배당 성장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제가 그래서 이게 좀 건드려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완전히 분리과세 100%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해도 2천만 원은 너무했잖아. 이걸 좀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개정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살펴야 되는 게 많아서 이것도 보셔야 되고 저것도 보셔야 돼도 알겠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본인이 전문적으로 보는 파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합리적인 논의를 하던지 아니면 야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바꿔보자. 그럼 여당이랑 야당이 모여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타협점을 좀 찾아보자. 네가 봐도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게 정치의 과정인 거지. 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뭐 하는 건지를 솔직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인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문제인데요. 가장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려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우리나라를 보면 그냥 한숨이 바로 나옵니다. 그럼 다른 나라 일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려고 대표적으로 어떤 방식을 썼냐? 일본은 크게 보면 두 개 주체가 큰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는 연기금이고 두 번째는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일본의 중앙은행은 일본은행입니다. 뱅크 오브 재팬. 그럼 이 두 개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는데 얘네가 뭘 했는지 볼게요. 일본도 대한민국 연기금 규모가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거 아시죠? 1,000조 원이 넘어요. 운용자산이. 근데 일본 같은 경우 궁정연금 GPIF라고 있는데 얘네도 엄청나게 규모가 비대하고 큽니다. 얘네도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얘네가 증시 부양을 어떻게 했냐? 간단한 거예요. 아니 일본 펀드니까 일본 연기금이니까 국내 주식을 많이 사겠다. 일본 입장에서 국내 주식은 니케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 그래서 연기금이 ETF 같은 것도 많이 사고요. 일본 대표 종목들 그냥 거의 무한 매수하듯이 나눠가지고 꾸준히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특정 A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A라는 주식에 꾸준히 돈이 계속 들어요. 매수세가 거의 무한으로 들어와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해서 그래도 내려갈 수도 있겠죠. 매도가 더 많으면. 근데 웬만하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받쳐주는 무한 수급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이거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가장 중요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발권력입니다. 엔화를 발행할 수 있어요. 걔가 발권을 해요. 엔화를 찍어요. 중앙은행이 뭐 했죠? ETF를 사요. 얘가 니케이 ETF 사고 여러분 제일 신기한 거 알려드리면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회사 아세요? 유니클로 운영하는 회사예요. 유니클로 회장이 일본에서 손에 꼽는 재벌이거든요. 근데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 최대 주주가 누군 줄 아세요? 일본은행이에요. 일본 중앙은행.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본 연기금이 일본 주식을 얼마나 순매수를 많이 했는지 제가 숫자를 직접 보면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기 시작한 게 한 10년,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니케이 차트가 나가게 될 텐데 2010년 이후 지난 15년 동안 니케이 증시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얘네 둘이 다 올린 거예요. 실제로 일본 기업들 실적도 좋아졌지만 그러면 이걸 올리기 위해서 연기금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기금이 돈을 무조건 투입한다고 좋은 거는 아닌데 정부 정책 차원에서 원사이드로 밀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럼 2010년 말 기준으로 13.4조 엔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하면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뭐 100조 초반 그 정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 비중 숫자를 봐야 됩니다. 비중이 몇 %였냐면 11.5%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중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 GPIF가 운영하는 전체 운용자산에서 11% 정도를
자기 나라 국내 주식에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대체 투자, 부동산 투자, 해외 주식, 해외 채권 여러 개로 나눠줬겠죠. 근데 2023년 말 기준을 보겠습니다. 55조 8천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봐도 어때요? 13년에 무려 거의 4배가 늘었죠. 4배. 그러면서 중요한 건 여기 비중인데 비중이 몇 퍼센트로 늘었냐? 24.7%까지 늘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일본 연기금이 기금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단순히 커지니까 그냥 비율에 맞춰 산 게 아니라 얘네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일본 입장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2배 이상으로 늘렸어요.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조금 있다가 연기금 보면 바로 한숨 나옵니다. 국내 연기금 보면. 그럼 미국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수급 받침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 401K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이 있죠. 근데 미국은 401K가 엄청나게 잘 활성화가 돼 있어요. 미국에는 연금 백만장자라는 말이 있어요. 연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연금 백만장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에는. 왜냐?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 401K를 통해서 중앙은행 또는 연기금이 계속 일본 증시를 사는 것처럼 401K가 미국 증시를 계속 사거든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자동으로 적립되는 겁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이직할 때 이직하는 회사한테 가서 뭘 많이 물어보는 줄 아세요? 이 회사에서는 나한테 401K 얼마나 적립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상 연봉 협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20대 가입자가 있고 그럼 20대가 401K를 가입했을 때 이 401K를 통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되는 비중이 몇 퍼센트일까요? 89%입니다. 그냥 몰빵이에요.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미국 주식 비중이 계속 줄기는 줄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401K 가입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입자들의 평균 미국 주식 보유 비중이 몇 퍼센트냐면 70%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가입해놓고 당장 해지할까요? 내가 아무리 금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최후의 보루가 401K를 해지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해지 안 해요. 내가 진짜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401K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이걸 해지를 안 해요. 그럼 미국에는 401K를 계속 확대하고 미국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401K를 통해서 해주려고 어떤 이제 방식을 많이 쓰냐면 보세요. 401K를 적립할 때 회사가 도와주죠. 회사. 그리고 결국엔 이거 내 거니까 근로자가 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401K를 통해서 근로자가 평생 열심히 납입을 했어요. 그럼 내가 퇴직하고 나서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가지 혜택을 주는데 첫 번째 내가 월급을 한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중에 난 401K한테 뭐 기본적으로 납입하는 돈이 있겠죠. 납입하는 돈은 과표해서 그냥 빼줘요. 세금 아예 안 걷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이거 돈을 열심히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내가 받아서 이 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돈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요. 무조건 돈 안 걷어요. 그래서 적립할 때도 돈을 안 걷고 되돌려 받을 때도 돈을 안 걷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계속 세기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401K를 일부 적립해 줘야 되죠. 그래서 회사가 401을 많이 적립해 주면 회사한테는 어떤 이익을 주냐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401K 해주면 오케이 좋은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체 근로자의 50에서 60%가 지금 가입이 돼 있고 2년 정도 전에 법이 한번 개정돼가지고 내가 회사에 딱 취직하면서 저는 401K 하기 싫으니까 그거 빼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의사 표현하지 않는 이상 자동 가입이에요. 앞으로 비율이 더 올라갈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나왔더니 퇴직연금 계좌에 14억 있대.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퇴직연금 제도가 다 좋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참 보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연금에서 나오는 소득에다가 건보료 부과하는 나라예요. 진짜 보면 황당해가지고 무슨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참 국회의원분들 일을 좀 많이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본 건 미국과 일본의 사례였습니다. 제가 미리 숫자를 다 써놨어요. 제가 이거 보면 한숨 나오실 거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했던 얘기죠. 일본 연기금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일본 입장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2배 이상 비중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연기금 1,000조 원 넘죠.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목표 비중 몇 프로냐? 14.9%예요. 그럼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시겠죠. 대한민국 연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거의 저 대학 다닐 때부터 낮추고 있습니다. 거의 올린 적이 없어요. 지금도 낮추고 있고 앞으로 더 낮출 계획이에요. 13%까지 더 낮추겠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기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의 기금을 운용하는 거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거 좋고요. 앞으로 수익을 더 많이 내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 다 좋은데, 운용하시는 분들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계산해요. 아, 이 자산을 사가지고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겠구나. 근데 너무 슬픈 얘기지만 한국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안 사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면 해외 주식이랑 해외 채권 비중이 올라가거든요. 해외계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연기금은 우리나라의 돈인데 해외로 이제 나가겠다. 해외 수익률이 더 높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황당하냐면, 아니 분명히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한다고 우리나라 저 PBR 종목들 그런 애들 배당해라, 니네 주주가치 어떻게 환원할지 주주가치 재고 정책 발표해라 라고 하면서 연기금 뭐 팔고 있는데 우리한테 사라고 하면 이게 장난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하려면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정책이 손발이 맞아가지고 원사이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정부기관이라면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 못해도 비슷한 방향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밸류업 한다고 계속 사세요라고 하면서 나는 안 살 테니까 나갈게요 뭐 이러고 있으면 이거 바로 물음표가 찍히죠.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사이드로 유기적으로 전체가 같이 모여서 한쪽 방향으로 그냥 이쁘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보면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이 이제 없다는 거죠.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비슷한 소리라도 내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거꾸로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사라는 거예요? 팔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국 증시가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3가지 근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데 저는 사실 오늘 얘기한 딱 3가지만 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진심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해결돼 나가는 그 단계를 지켜보면서 기업인분들도 잘해야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의 미래 전부 다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한국 증시의 문제점, 개선되면 더 좋았을 만한 것들, 또 다른 게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 말고도 다른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번씩 이제 멈추면서 하다가 했는데 참 국회의원분들 일을 좀 많이 최대한 정제된 언어를 썼다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8번째 코스피 국내 증시 저평가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